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건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부부라면 더욱 그렇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서로를 쉽게 속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준호, 39살의 건축 현장 소장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현장 사람이었죠. 땡볕 아래서 헬멧을 쓰고 일하는 날이 많아서 얼굴은 늘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에게도 따뜻한 집이 있었어요. 결혼 6년 차 아내 박서연과 함께 사는 아파트였죠. 서연은 35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준호보다 4살 어렸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노트북을 끼고 살았고 카페에서 도면을 그리는 모습이 그림처럼 예뻤죠. 두 사람은 한 프로젝트 현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가 시공을 책임지고 서연이 디자인을 맡았던 그 현장에서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섬세함에 반했고 서연은 준호의 꼼꼼함에 신뢰를 느꼈어요. 결혼은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친구들도 축하해줬죠.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어요. 준호는 서연이 바다를 보며 웃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두 사람은 곧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건 서로의 합의였어요. 둘 다 일이 바빴고 아직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왔어요. 결혼 3년 차쯤부터였을까요? 서연이 점점 더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준호가 저녁 뭐 먹을지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 한숨부터 쉬었죠.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냥 배달시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준호도 현장 일이 고되니까 서연의 피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으로 이어지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주말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서연은 그냥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의 주말 스케줄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죠.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같은 업계니까 주말 미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서연이 준호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피했고 안아주려 하면 어색하게 몸을 빼냈죠. 침대에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잤어요. 준호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부부란 원래 이런 시기가 오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떤 진실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준호에게도 그런 날이 왔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현장에 급하게 들러야 할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서연은 그날도 아침 일찍 미팅이 있다며 집을 나섰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간 게 기억납니다. 준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어요. 현장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서연이 좋아하던 베이커리가 떠올랐어요. 요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빵이라도 사가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싶었죠. 준호는 차를 쇼핑몰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준호의 발이 멈췄어요. 주차장 반대편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서연의 차였죠. 하얀색 수입차 번호판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에서 미팅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기둥 뒤에 숨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지? 저 남자는 누구지? 동료인가?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차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남자도 운전석에 탔습니다. 운전석에요. 준호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차를 운전한다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란 말인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그냥 동료일지도 몰라. 준호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서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미팅 어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그랬어. 피곤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죠. 준호는 서연의 손목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은색 팔찌였어요.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팔찌였죠. 준호가 선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팔찌 새로 샀어?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렸죠. 아, 응. 언니한테 받았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거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늦잠을 잤어요. 준호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서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을 때 준호는 그녀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긴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팔찌를 감추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더운데 긴팔 입었네. 준호가 말했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워서. 변명이었습니다. 거실 온도는 26도였어요. 전혀 춥지 않았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 좀 보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뺐어요.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팔찌가요. 근데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게 보였어요. 팔찌의 펜던트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S.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커플 팔찌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커플 아이템이었죠. 서연은 준호의 표정을 보고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맞춰서.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6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더 강해집니다. 준호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평소와 똑같이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건축 현장에서 십몇 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준호의 전문 분야였어요. 먼저 서연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외출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집을 나가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돌아왔죠. 준호는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서연은 여느 때처럼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는 척하며 서연을 관찰했어요. 서연이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곧바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아래 주차장에서 서연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연의 차를 따라갔어요. 다행히 토요일 오전이라 차가 많지 않아서 놓칠 염려는 없었죠. 서연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이 즐비한 그 거리로요.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서연의 차가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들어가 멀찍이 주차했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검은색 세단이 한 대 더 들어왔어요. 주차장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죠. 남자가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수없이 만나온 사람들처럼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남자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몸을 기댔죠. 준호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죠. 남자가 프런트에서 뭔가를 받았어요. 카드키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결혼 반지를 낀 손이 떨렸죠. 하지만 무너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차 번호판을 확인했죠.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팅 어땠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서연이 잠든 사이 준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저장했죠. 다음 단계는 신원 파악이었습니다. 준호는 건축업계의 인맥이 넓었어요. 차량 번호로 주인을 알아낼 수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죠.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38살 중견 시공업체 대표였죠. 준호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인테리어 자재 시공 전문 업체였죠.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이 일하는 디자인 사무소와 협력 관계인 회사였어요. 서연이 디자인하면 강민준의 회사가 시공하는 구조였던 거죠. 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부부라서 위치 공유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추적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호텔,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종종 그 근처에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위치 기록, 차량 정보, 호텔 출입 시간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1,500에서 2,000 정도 예상됩니다. 준호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서연과 강민준 모두에게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1,800만 원이었어요. 강민준은 항소하지 않았죠. 변호사는 빠른 합의를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확인하고 싶었죠. 자신이 미쳤거나 오해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요. 어떤 이별은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모든 걸 가져가 버리죠. 준호와 서연의 이혼도 그랬어요. 법적인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준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며칠 뒤 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단순했습니다. 아파트는 준호가 대출을 끼고 샀던 거라 준호 명의였죠. 서연은 자기 명의로 된 예금과 차만 가져갔어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서연이 준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한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던 날, 준호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죠.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강민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둘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서연의 지인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준호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준호는 관심 없다고 답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현장을 옮겼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으로 발령을 자청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에 미칠 듯이 매달렸어요. 그래야 생각을 안 하게 됐으니까요.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마셨죠. 1병, 2병, 3병. 취해야 잠이 왔습니다. 깨어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6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진 게요.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준호가 너무 말이 없어졌다고. 예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딴 사람 같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술을 매일 마시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예전처럼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재 납품업체에서 새로운 영업 담당자가 현장에 왔어요. 여자였습니다. 33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죠. 이름은 유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 회사에서 새로 배치받은 유나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낀 얼굴이었죠. 화장은 옅게 했고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준호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더 이상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자재 리스트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납품 일정도 철저하게 지켰죠.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했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유나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는 업무적인 것뿐이었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해졌죠. 유나는 준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가 잘못 배송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수정된 자재가 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준호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 대리, 지금 큰일 났어. 자재가 잘못 왔는데 내일 아침까지 바꿀 수 있을까? 확인해 볼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0분 뒤 유나가 다시 전화했어요. 소장님, 지금 창고에서 직접 가져올게요.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뭐? 지금 밤 9시인데?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1시간 뒤 유나가 트럭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자재를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달려가 도왔죠. 혼자 이걸 다 가져왔어? 네, 기사님이 퇴근해서 제가 직접 몰고 왔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움? 아니면 미안함?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가 없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유나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일인데요.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꾸밈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그런 유나가 좋았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둘은 종종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업무 이야기를 주로 나눴지만 가끔은 사적인 이야기도 나왔죠. 유나도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도박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게 정말일까? 준호는 유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준호에게 그 1년은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유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조금씩 상처를 메워줬죠. 둘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전됐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은 일이 없어도 만났죠.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준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죠. 준호가 힘들어할 때도 웃을 때도 말없이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유나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연과는 달랐죠. 서연은 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나는 투명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준호는 그런 유나가 점점 좋아졌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와 유나는 연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요. 준호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담백한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11월 중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현장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발주처 미팅이 있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그곳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본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예전에 입던 그 화려한 옷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일 정도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파리하게 굳어 있었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1년 전 그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연이 맞나 싶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목소리마저 변해 있었어요.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차갑게 나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젖어 있었죠.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서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붙잡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근하는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일단 들어와. 준호는 서연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서연을 의자에 앉혔어요. 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물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민준이가 날 버렸어.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이 준호를 배신하고 선택했던 그 남자요. 준호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도 잃었고 갈 곳도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죠. 이게 1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의 모습이라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준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어요. 눈빛에 절박함이 가득했죠. 준호야.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자기 맘대로 떠났다가 다시 자기 맘대로 돌아오겠다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아나요? 하지만 준호는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연이 준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매달리듯 애원했어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우산을 하나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씌워줬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올려다봤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얘기. 천천히 하자. 서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죠.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희망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꼭 다시 좋은 사람 될게. 서연이 떠나고 난 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만 기다려. 정리 중이야. 윤하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곧 설명할게. 걱정 마.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빗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죠.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거짓된 친절만큼 잔인한 게 또 있을까요? 준호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서연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거짓 미소들, 그 거짓된 다정함들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똑같은 걸 돌려줄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연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괜찮아? 같이 밥 먹을까? 서연의 답장은 즉각 왔어요. 정말?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흥분이 글자 사이로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했죠. 서연이 좋아하던 파스타 집이었어요. 예전에 기념일마다 가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준호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죠. 5분 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머리를 감고 말끔하게 빗었고 화장도 했죠. 옷도 좀 더 단정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왔어? 준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의자까지 빼줬어요. 서연은 감격한 표정으로 앉았죠. 고마워, 준호야. 나 진짜. 이렇게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주문부터 하자. 뭐 먹을래? 준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싼 걸 골랐겠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웠죠. 나 그냥 토마토 파스타면 돼. 새우 크림 파스타 좋아했잖아. 그거 시켜.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듯 했죠. 사실 준호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향수 향까지도요.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일하면서 살지.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너무 궁금했어. 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난 내가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준호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피함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민준이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나 봐. 다른 여자가 생기자마자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척했죠. 사실 속으로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일도 잃었어. 민준이 회사랑 같이 일하던 사무소였거든. 거기서 잘릴 수밖에 없었지.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는 듯 했어요. 준호는 물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죠.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의 다정함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1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서연은 준호가 아직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준호는 서연이 좋아하던 아인슈페너를 주문해줬죠. 서연은 감격했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어요. 서연은 그 미소에 완전히 녹아내렸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말을 경청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면 보자. 정말? 좋아.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차까지 바래다 줬어요. 문까지 열어줬죠. 서연은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도. 조심히 가. 서연의 차가 떠나고 난 뒤 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윤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 앉으며 말했죠.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설명할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뒤 준호는 윤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서연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도요. 윤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까?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내가 필요할 때까지. 준호는 윤하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서연에게 보여준 그 거짓된 따뜻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굴었죠. 서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완전히 착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서연은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준호랑 다시 잘 지내게 됐어. 그 사람이 날 다시 받아준 거야. 정말 다행이지?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심일까? 너 그 사람한테 엄청 상처 줬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줘. 예전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서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가 매일 보내는 문자, 함께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게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준호는 매번 서연과 헤어진 뒤 윤하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조금만 더. 곧 끝날 거야. 윤하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준호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가 이 과정을 통해 진짜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연의 착각은 점점 더 커져갔고 준호의 복수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착각이란 건 무섭습니다. 특히 간절히 원하는 걸 손에 넣었다고 믿을 때 그 착각은 현실보다 더 강력해지죠. 서연은 지금 그 상태였어요. 준호가 보내는 모든 신호를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매일 오는 문자 메시지, 함께하는 식사,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서연에겐 부활의 증거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의 서연으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손질하는 거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준호와 결혼했을 때 다니던 그 비싼 헤어샵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샵이었죠. 디자이너님, 제일 예쁘게 해주세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해서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상이 좀 있네요. 관리 안 하셨어요? 요즘 바빠서. 오늘 제대로 해주세요. 서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리트먼트를 하고 컷을 하고 염색까지 했어요. 웨이브도 살짝 넣었죠. 거울을 보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비용은 40만 원이 나왔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옷이었어요. 서연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은 다 낡아 보였거든요. 새 출발에는 새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벌을 골랐습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코트까지요. 준호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느낌의 옷들이었죠.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며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준호와 데이트하는 상상을 했어요. 준호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모습을 그렸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옷들을 정리하며 서연은 문득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수였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그 향수 말이죠. 결혼 초기에 늘 뿌리고 다니던 향수였습니다. 은은한 장미향이 나는 프랑스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서연은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그 향수를 찾았죠. 가격은 20만 원이 넘었지만 주저없이 샀어요. 집에 와서 손목에 뿌려봤습니다. 익숙한 향이 퍼졌어요. 추억이 밀려왔죠.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프러포즈를 받던 날, 결혼식 날. 모두 이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돌아올 거야.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서연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모습은 말이죠. 며칠 뒤 준호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새로 손질한 머리를 하고 향수를 뿌렸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죠.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말할까? 예뻐졌다고 할까? 왔어? 앉아. 준호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살짝 실망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며 물었죠. 내 머리 어때? 새로 했는데. 응, 괜찮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향수도 기억나? 예전에 내가 늘 뿌리던 거. 준호는 잠시 코를 킁킁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래. 그거구나. 무덤덤한 반응이었지만 서연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호야,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주말? 왜? 그냥 우리 어디 좀 갈까 해서. 예전처럼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제안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고민하는 척했죠. 사실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상태였지만요. 여행까지는 좀 그렇고.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날 보자.
딱 저녁 7시.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녁 약속이라니. 그것도 시간까지 정확히 정해서요. 서연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다시 시작하자는 고백을 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정말? 좋아. 어디서 만날까? 내가 장소 정해서 문자 보낼게. 알았어. 준호야, 정말 고마워.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그날 밤 서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준호랑 주말에 저녁 먹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이 나 있었어요. 나 이제 다시 남편이랑 잘 지내게 됐어. 진짜 다행이지. 내가 정말 잘못했었는데 준호가 날 용서해 준 것 같아. 서연아, 근데 너무 확신하지는 마. 아직. 아니야, 언니. 준호 눈빛 봤어. 날 다시 사랑하고 있어. 확실해. 서연은 친구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었거든요. 의심이나 걱정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네요. 그 사흘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윤하와 통화했어요. 토요일이야. 그날 끝낼 거야. 알았어. 내가 함께 있어 줄까? 응, 부탁해. 내가 있어야 해. 윤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간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을 모두 쏟아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죠. 평소보다 2배는 더 공들였습니다.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너무 진하면 안 되고 너무 연하면 생기가 없어 보이니까요. 결국 코랄 핑크색을 선택했죠.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봤습니다. 원피스가 나을까 아니면 블라우스에 치마가 나을까? 거울 앞을 수없이 오가며 고민했어요. 최종적으로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이뻐한다고 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향수는 손목과 목덜미에 뿌렸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역효과니까 적당하게요. 거울을 보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오늘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어요. 약속은 7시였죠. 준호가 보낸 문자에는 강남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걸 검색해서 알았어요. 서연은 더욱 확신했죠. 준호가 특별한 밤을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차를 몰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이 번지지 않았나,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체크했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아갔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이 떨렸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완벽한 분위기였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이준호 씨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곧 준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멈춰 선 테이블 앞에서 서연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했고 준호를 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저 여자가 저기 앉아 있는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도 함께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준호야. 이 여자 누구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여자친구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여자친구. 그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윤하야. 내 여자친구. 내가 다시 잘 지내자던 그 주말부터 계속 함께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게 더 잔인했죠. 서연은 휘청거렸습니다. 근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던 건 매일 문자 보내고 밥 먹고 영화 보러 간 거 다 거짓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서연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죠. 왜 그랬어? 날 왜 이렇게까지? 준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꾹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그날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어. 6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 넌 다른 남자 팔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난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느껴보라고 했어. 희망을 줬다가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말이야. 서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목수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이제 내 맘 알겠냐? 식당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포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화장은 완전히 망가졌고 마스카라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윤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하는 준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이젠 내 사람 옆에 있을 거야. 나한테 미안하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하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단 한 번도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집었어요. 꽉 쥐었죠.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준호가 보여줬던 모든 다정함, 모든 미소, 모든 배려가 무엇이었는지요.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사랑도 아니었죠. 그건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이 1년 전에 준호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었어요. 서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준호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내 맘 알겠냐?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희망을 주고 빼앗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준호는 그걸 정확히 돌려준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레스토랑 밖에서는 준호와 윤하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윤하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정말로. 윤하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도 윤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요. 레스토랑 안에는 혼자 남겨진 서연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화장, 젖은 볼, 떨리는 손끝. 그녀는 그제야 알았죠. 어떤 배신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